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뉴스레터, 공식 발표, 커뮤니티 토론,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 이걸 바탕으로 루비 온 레일스 생태계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단순히 새로 나왔다 이런 걸 넘어서요. 레일스의 최신 기능부터 시작해서 요즘 뜨거운 아키텍처 논쟁이라든지 커뮤니티의 움직임, 또 그 밑에 깔린 어떤 개발 철학 같은 것까지 좀 핵심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레이스 개발자시거나 아니면 기술 흐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그냥 기술 몽목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개발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커뮤니티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루비나 레일스를 이끄는 그 근본적인 생각들,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실용적인 개선 전부터 좀 큰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럼 바로 그 실용적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발 생산성에 바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루시안 긴다의 Good Enough Testing 워크숍 시리즈, 이게 눈에 뜨네요. 아, 네. 특히 그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써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자동화한다. 이런 Reliable Test Case Generation with AI 워크숍, 이게 참 흥미로워 보여요. 맞습니다. 이게 AI를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접목하는 시도는 요즘 활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good enough,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테스트라는 이름이에요. 와, 이름 자체가요. 네. 완벽주의보다는 좀 실용적인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런 접근인 거죠. 그리고 AI 활용 말고도 약간 수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 설계를 좀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수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버그를 찾는 기법, 이런 걸 다루는 워크숍도 있다고 하니까요. 테스트 전략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용적인 접근, 이거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이제 정말 좀 큰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레일스 8.1 베타 1이 공개됐습니다. 와, 이게 지난 10개월 동안 만들어진 건데 기여자가 500명이 넘고 커밋은 2,500개 이상이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개발 경험하고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기능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액티브 잡 컨티뉴에이션스라는 건데요. 액티브 잡 컨티뉴에이션스. 네. 이게 길게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작업 있잖아요. 이걸 여러 단계로 나누고 혹시 중간에 서버 재시작 같은 걸로 중단되더라도 마지막 성공한 지점부터 이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 그러니까 작업이 끊겨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카말 같은 컨테이너 배포 도구 쓸 때 배포 중에 작업 날아갈까 봐 걱정하는 걸 좀 덜 수 있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는 이게 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그동안 긴 작업 중단되면 좀 답답했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군요. 정말 당신의 서비스 안정성에 직접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로컬 CI는 뭔가요? CI 하면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먼저 떠오르는데.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파고든 기능이에요. CI가 원래 Continuous Integration, 그러니까 코드 변경하면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로컬 CI는 이 과정을 클라우드 서비스 대신에 개발자 개인 로컬 머신에서 바로 돌리는 겁니다. config ci.rb라는 설정 파일을 통해서요. 이걸로 테스트를 병렬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HY 팀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한 3만 개 됐는데 이걸 로컬에서 2분 내에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와, 3만 개를 2분 만에요? 로컬에서요? 네, 그러니까 피드백 받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지는 거죠. 로컬에서 CI를 돌린다니 이거 신선한데요? 개발 속도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이죠. 비용 절감 효과도 좀 있을 거고요. 다만 모든 개발자 로컬 환경 사양이 다 똑같지는 않고 또 환경 설정이 약간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개인마다 컴퓨터가 다르니까. 네. 그래도 작은 팀이나 개인 프로젝트에서 좀 빠르고 효율적인 테스트 환경 만들고 싶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능 중에는 마크다운 렌더링 지원, 이것도 있죠. 이제 컨트롤러에서 마크다운 파일을 바로 렌더링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마크다운은 사실 이미 문서나 컨텐츠 작성할 때 거의 표준처럼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레일스가 이걸 이제 기본 기능으로 가져가면서 별도 라이브러리 없이도 AI가 만들어주는 컨텐츠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문서 중심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게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최신 개발 트렌드를 잘 반영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래된 액티브 레코드 연관 관계를 이제 사용 자제 표시를 하고 이걸 쓰면 경고나 오류를 띄울 수 있다고요? 점진적으로 코드 개선할 때 되게 유용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대규모 리팩토링 하거나 레거시 코드 관리할 때 실수도 좀 막아주고 팀 내에서 이 부분은 이제 고쳐야 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좋은 장치가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레일스 8.2 베타는 개발자의 실제 작업 환경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고 또 똑똑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보여요. 네네. 그 외에도 구조화된 로깅이라든지 커맨드 라인에서 바로 자격증명 가져오는 기능 같은 것들도 다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확실히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업데이트다 이런 인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레일스가 속한 좀 더 큰 그림, 루비 생태계의 기반에 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루비의 핵심 도구죠. 루비잼즈랑 번들러. 이 저장소의 소유권이 기존의 비영리 단체인 루비 센트럴에서 루비 코어 팀으로 넘어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치 마츠모토 유키히로 씨가 직접 발표를 했죠. 네, 여기선 근데 핵심은 소유권은 코어 팀으로 가지만 운영이나 거버넌스, 그러니까 관리 체계는 루비 센트럴과 코어 팀이 공동으로 가져가는 모델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아, 공동으로요? 네. 사실 루비잼즈, 그러니까 루비 라이브러리 관리 시스템이랑 번들러, 의존성 관리 도구죠. 이게 오랫동안 루비 자체에 포함돼서 배포는 됐지만 공식 루비 조직 바깥에서 루비 센트럴이 관리해 왔거든요. 소유권이 코어 팀으로 넘어간다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루비 센트럴 영향력이 줄어드나 아니면 기존 커뮤니티 주도 방식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츠랑 코어 팀은 이번 결정이 오히려 언어의 핵심 구성 요소를 공식 조직 아래에 둠으로써 장기적인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하. 루비 센트럴 쪽에서도 이게 생태계의 안정성이랑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같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나 커뮤니티 중심 개발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rubygems.org 운영 주체도 여전히 루비 센트럴이에요. 보안 강화나 성능 개선 투자도 계속 할 거고요. 그렇군요. 이번 변화는 핵심 도구들의 관리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공식화하면서도 커뮤니티 중심 철학은 지키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루비 개발자라면 아마 핵심 도구들이 더 안정적인 기반에서 관리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태계 기반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개발을 한다 해도 늘 고민되는 지점이 있죠. 바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선택 문제.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게 또 큰 화제가 됐던 모놀리식 vs 마이크로 서비스 논쟁 관련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야티씨 메타가 공유한 이야기? 네, 맞아요. 거대한 베일스 모놀리식 앱을 고언어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려다가 실패했다는 그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이 사례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가 실패 원인이 단순히 기술 스택, 그러니까 고냐, 레일스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조직 구조, 문화, 그리고 기술 리더십의 의사결정에 있었던 거죠. 조직이랑 문화 문제였다고요? 네, 내용을 좀 요약하면 아마존 출신 리더들이 와서 팀별로 서비스를 소유해야 한다는 모델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정작 문제의 본질이었던 코드 소유권 부재나 도메인 설계 미흡 같은 건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만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시도한 거죠. 당시에는 쿠버네티스, gRPC 이런 게 최신 기술처럼 보였으니까요. 아, 기술만 바꾸려고 했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5년이 지났는데도 기능의 70%는 여전히 원래 레일스 모놀리식에 남아 있었고 결국에는 두 개의 복잡한 시스템을 동시에 유지 보수해야 하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분산된 모놀리식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좀 안타까운 결말이었죠. 와, 정말 큰 교훈을 주는 사례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여러 통찰이 나왔는데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팀과 현재 상황에 맞는 설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렇죠. 작은 팀이라면 모놀리식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고 팀이 정말 커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도메인 경계가 명확할 때
그때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준비 없이 이상만 쫓으면 복잡성만 커진다 이런 경고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키텍처는 조직 구조의 거울과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팀의 규모, 협업 방식, 도메인 이해도 이런 게 기술 선택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두 번째 원칙은 혁명보다는 점진적 진화인 것 같아요. 이 실패 사례랑 딱 대조되는 성공 사례도 공유됐더라고요. 스타트업 사파이 포탈 이야기인데요. 아, 네, 봤습니다. 거기는 기존의 리액트 프론트엔드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 모듈만 레일스랑 헛와이어, 터보 스택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갔다고 해요. 18개월 만에 신규 모듈 4개를 출시하고 비즈니스 성장까지 이뤘다고 하니까요. 전면 제작성, 소위 빅뱅 리라이트의 위험성 대신에 점진적인 개선과 확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빅뱅 리라이트가 말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실패 확률이 정말 높아요. 특히 리소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위험 관리하면서 꾸준히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현실을 외면한 기술 결정의 위험성이었어요. 또 다른 실패 사례에서는 기술적인 이상만 너무 줬다가 결국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고 핵심 인력까지 떠나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술은 결국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뼈아픈 교훈이죠. 그렇죠. 기술적 우아함이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 주어진 제약 조건 아래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좀 곤란하죠. 마지막으로 분산 시스템의 숨겨진 복잡성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API 요청 하나 처리하는데 내부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12개나 호출해야 했다. 이런 경험담을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할 때 운영, 업스, 그리고 시스템 상태를 관찰하고 문제 파악하는 관찰 가능성, 업저버빌리티, 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쿠버네티스나 gRPC 같은 기술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별 서비스는 단순해질지 몰라도 서비스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전체 시스템의 복잡성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관리할 도구,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한 가지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재 우리 팀이 해결해야 하는 실제 문제와 우리 팀의 역량에 맞는 아키텍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군요. 이런 실용적인 접근은 루비 성능 전문가인 네이트 버쿠펙의 철학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가 공유한 좋은 코드, 테스트 프레임워크, 스케일링에 대한 생각들이 좀 흥미로웠는데 핵심은 단순함과 명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버코백은 최고의 오픈소스 루비 코드베이스로 사이드퀵, 미니 테스트, 그리고 레일스 일부 컴포넌트를 꼽았는데요. 이 코드들이 전부 미니 테스트라는 비교적 단순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쓴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 미니 테스트요? 네, 그의 주장은 테스트 코드가 명확하면 실제 코드도 명확해진다는 건데 R스펙처럼 복잡한 자체 문법, DSL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가진 도구보다는 개발자가 내부 동작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신한 도구, 미니 테스트는 코드가 한 2,000줄 조금 넘거든요. 이런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도구와 개발자의 사고 과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구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군요. 스케일링에 대한 그의 관점도 좀 독특했어요. 단순히 CPU 사용률 같은 시스템 내부 지표만 보지 말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확정할지 말지 결정할 때 CPU 사용률 같은 내부 지표 유틸라이제이션보다는 고객이 실제로 경험하는 지표, 예를 들면 요청 처리 대기 시간 큐 타임이나 응답 지연 시간, 레이턴시,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고객 경험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CPU 사용률 80%인데 괜찮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이 200ms 응답 지연을 용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기술적인 지표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이네요. 버코백의 메시지들, 단순함을 추구하고 명확한 테스트를 강조하고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스케일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루비랑 레일스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개발자 친화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개발 방식이나 기술 선택 기준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철학들이 실제 코드 레벨에서는 또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마침 좋은 학습 자료 소식도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이죠. 새로운 공식 레일스 튜토리얼이 공개되었다고요. 네, 위시리스트라는 이름의 튜토리얼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커머스 데모 앱에다가 위시리스트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을 쭉 따라하면서 실무적인 기능 개발을 익힐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시리스트 기능 추가요? 네, 카운터 캐시를 써서 효율적으로 카운팅하는 법, 또 프렌들리 URL, 사용자 친화적인 URL 만드는 법,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스티뮬러스를 써서 URL 복사 기능 만드는 법, 관리자 페이지 필터링이나 제어 기능 추가,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테스트 코드 작성까지 다룬다고 해요. 와, 되게 실용적인 기능 구현이랑 테스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겠네요. 고 레이스로 유명한 크리스 올리버 at exide3가 작성하고 커뮤니티 검토도 거쳤다고 하니 믿을 만한 자료일 것 같고요. 네, 레일스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실력을 좀 더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루비 온 레일스 세계의 정말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AI 기반 테스트 워크샵 같은 새로운 시도부터 시작해서 레일스 8.1 베타의 실용적인 개선점들, 또 루비잼스 번들러 거버넌스 변화를 통한 생태계 안정화 노력, 그리고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 논쟁에서 얻은 현실적인 교훈들, 네이트 베로코펙이 강조한 단순함과 명확성의 개발 철학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이 정보들이 당신이 루비레이스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강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들, 안정적인 핵심 인프라, 현실적인 아키텍처 선택, 그리고 기술 그 자체보다는 명료함이나 사용자 가치를 우선하는 철학까지 전부 다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네이트 베로코펙의 단순함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서파리 포털 사례에서 봤던 점진적 진화의 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원칙들을 단순히 코드를 짜는 방식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새롭고 복잡한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는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